직업 특성상 처신을 잘해야 되는 직업이라 남의 이야기는 물론 제 이야기도 함부로 입 밖에 꺼내지 않으며 입을 무겁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 저에게 아주 재밌고 통쾌하면서도 마음이 찝찝한 일이 생겨서 익명의 힘을 빌려 이곳에 저의 이야기를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 보내는 사연이니만큼 저의 사연을 듣고 저에게 질타를 하시기보다는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여의셨고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워내셨는데 불행히도 어머님도 몸이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큰 병이 있으신 건 아니셨지만 잔병 치레를 자주 하셔서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기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죠. 어린 시절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가는 걸 참 좋아했어요. 왜냐면 그곳에는 집에서 먹어보지 못하는 맛있는 음식이 차려진 점심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난하기는 했지만 주변에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던 터라 저는 사람들의 도움에 감사하며 밝고 명랑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무사히 넘기고 중학생이 되었을 때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었습니다. 엄마가 벌어오신 돈으로는 두 모녀가 먹고 살기엔 턱없이 부족했고 용돈 같은 건 받아볼 생각조차 할 수 없으니 제 용돈과 약간의 생활비를 직접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중학생이어도 어린 나이라 그 어디에도 저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는데 다행히 저를 받아주는 유일한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네에 있는 큰 고깃집이었습니다. 사람들 보이지 않는 가게 뒷마당에서 고깃판을 닦는 일이었는데 저와 동갑에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 한 명이 이미 일을 하고 있어서 사장님이 저를 써주신 것이었습니다. 제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다 보니 저보다 먼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있던 그 친구는 어쩌다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선이야, 너는 어쩌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건지 물어봐도 될까? 나는 엄마랑 둘이 살고 있는데 형편이 조금 어려워서 시작하게 됐어. 나도 할머니랑 둘이 살고 있어. 근데 할머니 몸이 많이 아프셔서 병원비가 자주 나가거든.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야. 할머니 병원비 벌려고. 듣고 보니 우리 둘 사정이 비슷하네? 할머니 밑에서 자란 그 친구는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친구라 그런지 저와 통하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 친구와 학교에서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불판을 닦으며 친해진 저희는 학교에서도 꼭 붙어 다녔습니다. 저에게 처음으로 진짜 단짝 친구라는 게 생기게 된 것이었죠. 선이야, 다음 주 수요일에 학교 마치고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 먹을래? 그날 내 생일이라고 엄마가 너한테 맛있는 거 해주고 싶다고 꼭 데리고 와달라고 하셔. 다음 주 네 생일이었어? 그럼 당연히 가야지. 나도 너희 엄마 보고 싶었는데 가서 인사드려야겠다. 지금껏 집으로 친구를 초대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지하 원룸의 허름한 집이기도 했고 엄마가 늘 누워 계시는 곳이라 친구들을 초대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때만큼은 그 친구를 꼭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단짝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엄마가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기도 했고 할머니 병원비를 번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제 친구가 너무 기특하다며 맛있는 식사를 꼭 차려주고 싶다고 하셔서 초대를 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친구라면 허름한 저희 집을 이상하게 보지 않고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다음번에 또 초대해 주세요. 선이 입맛에 맞다니 다행이다. 은혜가 집으로 친구를 데리고 온 게 이번이 처음이라 나도 떨렸었는데 잘 놀다 가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놀러 오렴. 그리고 이거는 아줌마가 만든 반찬인데 집에 가져가서 할머니랑 같이 먹어. 다 먹으면 또 해줄게. 감사합니다.
할머니랑 맛있게 먹을게요. 그리고 은혜야, 이건 내 선물이야. 좋은 건 아니지만 네 생일 선물로 샀어. 생일 축하해. 친구는 저의 생일 선물이라며 거북이 모양의 열쇠고리 하나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거북이가 행운의 상징이래. 은혜 너한테 항상 행운이 가득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샀어. 값비싼 선물은 아니었지만 의미가 담긴 친구의 선물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날은 평생 잊고 싶지 않을 정도로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학교 운영비를 내기 위해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아뒀던 돈을 꺼내기 위해 돈이 든 서랍을 열었는데 돈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내 서랍에 있던 돈 엄마가 가져갔어? 오늘 학교 운영비 내야 되는데 왜 없지? 무슨 소리야? 네가 어제 장보라고 준 10만 원 말고는 엄마 가져간 거 없는데? 거기에 둔 거 확실하니? 다시 잘 찾아봐. 아르바이트를 하며 1년 동안 어렵게 모은 100만 원이라 제가 착각을 했을 리가 절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전날 엄마에게 장보라고 그 서랍에서 돈을 꺼내서 건네줬기 때문에 제 기억이 틀리지 않은 게 분명했죠. 결국 1년 동안 어렵게 모은 100만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전날 저희 집으로 와줬던 그 친구였죠. 의심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친구 말고는 물어볼 사람이 없었던 저는 다음날 학교에 가자마자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선이야, 미안한데 혹시 너 어제 내 서랍에 있는 돈 가져갔어? 거기에 100만 원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없어졌더라고. 분명 너 오기 전까지만 해도 있었거든. 너 그 돈 내가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나 찾아온 거야? 너는 내가 도둑질이나 하는 그런 애로 보이니? 너 정말 너무하다. 나 어제 네 생일 축하해주러 간 사람이라고. 그게 아니라 우리 집에 온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솔직하게 말해주면 안 돼? 나 그거 어렵게 모은 돈인 거 네가 더 잘 알잖아. 나 지금 학교 운영비도 못 내게 생겼다고. 친구가 훔쳐갔다는 정황은 심증밖에 없었지만 이상하게 친구가 가져갔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던 저는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끝까지 자기가 훔쳐간 게 아니라며 억울함을 표현했죠. 견고했던 저희의 우정이 와장창 깨지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중한 친구가 그렇게 아니라고 우기면 돈에 발이라도 달려서 제 스스로 집을 나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치웠어야 했는데 형편이 어렵기도 했고 100만 원이라는 돈을 내 평생 처음 만져본 큰 금액의 돈이라 돈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훔쳐간 범인이 친구라고 확신을 하고 몇 날 며칠 동안 친구를 따라다니며 돈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선희,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그냥 돌려주면 안 돼? 이미 쓴 거면 어쩔 수 없으니까 반이라도 돌려줘. 너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왜 남의 돈을 훔쳐가고 그래? 내가 훔쳐간 게 아니라니까? 왜 자꾸 나를 도둑으로 몰아가는데? 너 진짜 재수없어. 선이야, 제발.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너한테도 나한테도 100만 원은 큰 돈이잖아. 저는 결국 친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갑자기 한숨을 내뱉더니 제 가방에 달려있는 거북이 열쇠고리를 잡아당기더니 제가 보는 앞에서 발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너 진짜 재수없는 거 알지? 돈 없어졌다고 나한테 쫓아와서 나 의심하고 나 도둑으로 모는 거 친구로서는 그러면 안 되는 짓이야. 하나밖에 없는 친구를 어떻게 의심할 수 있어? 친구 말이 맞기는 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무작정 친구를 의심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은 친구밖에 없었고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사라진 후라 정신이 돌아버린 제가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네가 이렇게 무릎 꿇고 울면서 말하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미안해서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그 돈 내가 가져간 거 맞아. 너랑 너희 엄마가 주방에서 뭐 한다고 정신 팔려 있을 때
내가 몰래 빼온 거야. 돈을 훔쳐간 사실을 고백하는 친구의 태도는 너무나도 뻔뻔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듯한 말투와 표정이었죠. 할머니가 폐지 주우시다가 다치셔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비가 거의 100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 근데 그때 내 수중에 있는 돈은 없고 네가 서랍에 돈 모아두고 있다는 말이 기억나서 나도 모르게 훔치게 된 거야. 나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너는 네가 돈을 훔친 마당에 어쩜 이렇게 떳떳할 수가 있어? 누가 보면 잘한 짓이라고 한 줄 알겠어. 아픈 할머니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다고. 나도. 너도 너희 엄마가 다쳐서 병원비가 필요하다면 나처럼 똑같이 돈 훔쳤을걸? 너라고 뭐 다를 거라고 생각하니? 뻔뻔하게 나오던 그 친구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눈물이었죠. 하지만 끝까지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너나 나나 돈 없이 사는 건 마찬가지인데 네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됐니? 내가 훔쳐간 것 같으면 쟤도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지 하고 생각해줬으면 됐잖아. 왜 나를 끝까지 못된 놈을 만들지 못해서 안달이냐고. 난들 네 돈 훔쳐가 놓고 마음이 편한 줄 알아? 나도 돈 벌면 너한테 바로 갚을 생각이었다고. 친구는 서럽게 큰 소리를 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동안 죽도록 미웠던 친구인데 친구의 말을 듣고 나니 친구야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말대로 나도 돈이 너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친구처럼 다른 사람의 돈에 손을 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까지도 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선이야, 내가 네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할머니 병원비 때문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없어진 돈만 생각해서 너를 의심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 내가 미안해. 저는 친구를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힘들게 모은 돈이 없어진 건 속상하고 억울했지만 친구의 도둑질은 결국 내가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이유니 용서해 주기로 한 것이었죠. 이해해줘서 고마워, 은혜야. 그 돈은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꼭 갚을게. 우리 앞으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 일을 계기로 깨졌던 저희 우정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무엇으로도 깰 수 없을 정도로 저희 사이가 두터워진 것이었죠. 그렇게 저희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고깃집에 일을 한 지도 3년 차가 되어서 저희가 받는 시급도 높아졌고 사장님이 저희에게 불판 닦기가 아닌 서빙을 맡길 정도로 사장님에게 신뢰를 많이 얻은 상태였습니다. 하루는 친구랑 둘이서 가게 뒷정리를 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다음날 여느 때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고깃집으로 들어갔는데 가게 안에는 손님들이 아닌 경찰관 아저씨들이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꽤나 흥분한 모습이셨죠. 저예요. 제가 말한 그 돈 훔쳐간 애가 바로 저입니다. 당장 저의 가방부터 확인해 주세요. 사장님은 저를 발견하자마자 손가락질을 하며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된 저는 경찰관 아저씨들이 다가오는 게 너무 무서워 뒷걸음질을 쳤는데 경찰관 아저씨들은 제가 도망가지 못하게 달려와 저를 붙잡았습니다. 은혜, 너 어제 금고 밑에 있는 현금 다발 네가 가져갔지? 선이가 봤다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라. 어린 놈의 기집애가 어디 감히 겁도 없이 돈에 손을 대? 저 아니에요, 사장님. 제가 그 돈을 왜 가져가요? 선이야, 우리 어제 뒷정리하는 내내 같이 있었잖아. 네가 잘못 본 거 아니야? 내가 훔친 게 아니라고 말 좀 해봐. 어쩐지 그날따라 늘 같이 출근을 하던 친구가 일이 있어 먼저 출근을 하겠다고 하나 싶었습니다. 저보다 가게에 먼저 도착한 친구는 사장님에게 거짓 증언을 늘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어제 뒷정리 네가 하겠다고 나보고 먼저 가라고 해서 옷 갈아입고 나왔는데 네가 사장님이 빼둔 돈뭉치 가방에 넣는 걸 내 눈으로 목격해서 사장님한테 사실대로 다 말한 거야. 미안해, 은혜야. 사장님, 아니에요. 선이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 정말로 그 돈 훔치지 않았어요. 저는 금고 밑에 돈이 있는지도 몰랐다고요.
CCTV 돌려보시면 되잖아요. 사장님과 경찰관 아저씨들에게 가게 CCTV를 확인해달라고 했지만 사장님은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가게 CCTV가 고장난 지 일주일 정도 돼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선이 얘가 거짓말할 애도 아니고 둘이 친한데 친구 사이인데 그 선이가 용기 내서 이렇게 말한 거면 양심 고백을 한 거니 선이 말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훔쳐간 게 확실하니 데리고 가주세요. 결국 저는 경찰관 아저씨들의 손에 이끌려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CCTV라는 제일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니 경찰관 아저씨들은 목격자인 친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네가 훔쳐간 돈 내놓으면 없던 일로 해줄 테니 당장 내놓거라. 설마 하룻밤 사이에 70만 원을 다 쓴 건 아니겠지? 사장님은 돈을 다시 돌려놓으면 용서를 해주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훔쳐간 돈이 아니라 그 돈을 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소식을 듣고 경찰서로 쫓아온 엄마가 지인들에게 빚을 내 그 돈을 갚아주었습니다. 엄마는 제 말을 믿으셨지만 사장님은 끝까지 저의 말을 믿지 않으시고 저를 자르셨습니다. 나중에 저 대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다른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제가 잘린 후 제 친구는 사장님에게 도둑을 잡은 공을 인정받아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제 친구의 사이는 완전히 끝이 나버렸습니다. 제가 어렵게 모아둔 돈을 훔쳐간 걸 용서까지 해줬는데 저에게 누명까지 씌운 그 친구와는 더 이상 친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부처님이 오셔도 그 친구를 용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친구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자 엄마는 그런 저에게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야. 어른이 돼서도 제일 친했던 친구랑 싸우고 연을 끊게 되는 일이 흔하게 생기기도 한단다. 너무 상처받지 말고 남은 중학교 생활 잘 해보자 은혜야 라고 해주셨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다 생길 수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엄마 말대로 남은 중학교 생활을 잘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제가 모르는 저에게 악감정이라도 있는 건지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야 박은혜, 너 아르바이트 하던 고깃집에서 돈 훔쳐서 경찰서까지 갔다 왔다며? 너 착한 척은 다 하더니 손버릇이 더러운 애였구나? 역시 가난한 애들은 손버릇이 나쁘다니까. 가난해서 도둑질을 한 거니 이걸 불쌍하게 봐줘야 되나? 얘들아, 우리 반에 도둑놈 한 명 있으니까 다들 지갑 관리 잘해. 얘 70만 원 훔쳐서 경찰서 갔다 오고 난리도 아니었대. 그 친구는 학교에 제가 돈을 훔쳐 경찰서에 다녀왔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학교에 퍼지게 되었고 결국 저는 왕따를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소문 때문에 친구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소문을 들은 선생님들조차도 저를 도둑으로 생각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물건은 자기가 관수를 잘해야 되니까 우리 반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비싼 물건이나 돈 같은 건 사물함에 넣어두고 자물쇠 걸어둬라. 더 이상 우리 반에서 안 좋은 소문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저는 저희 학교의 공식 도둑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름방학이 지나고 2학기만 무사히 보내면 졸업이었지만 이렇게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전학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전학을 간다고 하면 보통 선생님들이 말리는 분위기여야 되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는 은혜가 저희 반뿐만 아니라 3학년 전체의 분위기를 흐리게 된 주범이라 전학을 가주면 저희는 고마울 것 같습니다.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3학년 애들한테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억울한 이유로 전학을 가게 된 날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도 받지 못한 채 짐을 싸들고 교문으로 향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를 도둑으로 몰고 전학을 가게 만든 그 친구였습니다.
야, 박은혜.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마지막 인사는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 언제 또 보겠어. 너 지금 나랑 장난치니? 나 놀리려고 쫓아온 거야? 네가 뭐가 좋다고 내가 너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가겠어? 은혜야, 너무 모질게 말하지 마.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너한테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온 거야. 내가 무슨 말 하려는 건지 듣고 싶지 않아? 친구는 팔짱을 끼고 삐딱하게 선 채로 말했습니다. 제가 알던 착하고 밝았던 그 친구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가 언제부터 이렇게 삐뚤어지게 됐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였죠. 은혜야, 네가 나보다 더 착하고 순진해서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아서 해주는 말인데 너무 그렇게 착하게만 살지 마. 우리처럼 가난한 애가 착하게만 살면 결국엔 이렇게 손해만 보고 살게 된다? 그럼 커서도 부자도 못 되고 평생 지금처럼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 너 그렇게 살고 싶어? 김선희,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 뭔데? 금고 밑에 있던 70만 원 내가 훔친 거야. 사장님이 CCTV 고장났다는 말을 사모님한테 하시는 걸 내가 어쩌다 듣게 됐거든. 그래서 고치기 전에 훔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훔친 건데 마침 너랑 같이 있게 돼서 너한테 덮어 씌운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친구가 훔쳤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제 와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랑 무슨 상관인가 싶었죠. 그래서 네가 훔치고 나한테 누명 씌운 게 자랑스러워서 말해주는 거니? 네가 해주려는 조언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아니라 은혜야, 너도 나처럼 이렇게 독하게 좀 살라는 말이야. 가난한 애들은 조금 독하고